마지막 통화. 벽에 걸린 낡은 전화기가 울렸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3년이 지난 어느 저녁, 오래전 끊어진 줄만 알았던 그 전화기에서 벨소리가 흘러나왔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목소리는 분명 죽은 남편의 것이었다. 쉰 숨소리, 피곤할 때마다 섞이던 마른 기침, 그리고 살아생전 늘 하던 그 말투까지. 7시 7분, 그가 퇴근 전 안부를 묻던 바로 그 시간. 죽은 사람의 목소리가 살아있는 사람에게 전하려던 것은 무엇이었을까? 그리고 그 목소리 속에 숨겨진 3년 전 화재 현장의 11분은 과연 무엇을 증명하려 했던 걸까? 자, 지금부터 무슨 특별한 사연이 있었는지 지금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남편 진수가 떠난 지 3년째 되는 날이었어요. 저는 그날도 여느 때처럼 재봉틀 앞에 앉아 있었죠. 모터 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우고 있을 때 벽에 걸린 전화가 울렸습니다. 오래전에 선을 뽑아둔 그 전화기가요. 저는 페달에서 발을 떼고 고개를 들었어요. 분명 울리고 있었습니다. 낡은 벽걸이 전화, 남편이 마지막으로 손을 댄 그 전화기가 3년 만에 깨어난 거예요. 보지 않아도 알 수 있었어요. 남편이 번호였습니다. 제가 수천 번도 더 눌렀던 그 숫자의 배열이요. 받아선 안 된다고 생각했지만 손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수화기를 들어 올리는 순간 쉰 숨소리가 먼저 들려왔어요. 그리고 낮게 가라앉은 목소리가 뒤따랐죠. 여보, 나 아직 그 약속 못 지켰어.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그 말투, 그 호흡, 남편이 피곤할 때마다 섞이던 마른 기침 소리까지 똑같았어요. 저는 미친 사람처럼 소리쳤습니다. 진수야? 진수야. 하지만 통화는 곧바로 끊겼어요. 콜로그를 확인했지만 아무 번호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부재중도 수신 기록도 없었어요. 아들 도윤이가 그 모습을 보더니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엄마, 환청이야. 아빠는 돌아가셨잖아.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 목소리를, 그 호흡을요. 그날 밤 재봉틀 앞에 앉아 있는데 오래전 남편의 퇴근 걸음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았어요. 저는 벽에 걸린 달력에 작은 점을 하나 찍었습니다. 7시 7분, 초침이 고개를 들던 바로 그 순간이요. 진수야, 내가 들어줬어. 그러니 다시 걸어줘. 저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렇게 첫 번째 점이 시작되었어요. 다음 날도 같은 시각에 전화가 울렸습니다. 이번엔 더 길었어요. 저는 수화기를 들고 숨을 죽였죠. 잡음이 들리고 낮게 겹치는 발자국 소리가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어요. 선호가 기록을 믿어. 기록이 사람을 구해. 그 한마디를 남기고 또 끊겼습니다. 저는 곧바로 통신사에 전화를 걸었어요. 상담원은 차분하게 말했죠. 죄송합니다만 해당 번호는 더 이상 사용되지 않는 번호입니다. 아니, 분명히 걸려왔다고요. 어제도 오늘도요. 고객님, 시스템상으로는 어떤 기록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저는 수화기를 내려놓고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그때 오래전 남편과 함께 웃던 사진 한 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사진 속 달력에 붉은 펜으로 동그라미 친 숫자 7이 보였어요. 남편이 매일 저에게 안부를 묻던 시각, 퇴근 전 짧은 통화의 습관이었죠. 며칠 뒤 남편의 오랜 동료 최명호가 찾아왔습니다. 그는 낡은 공구함을 들고 왔고 말 대신 커피를 놓았어요. 그리고 오래된 회선지도 한 장을 펼쳤습니다. 형수님, 가끔 교환기에서 유령처럼 튀어나오는 녀석들이 있어요. 안 지운 메시지, 꼬여버린 착신 같은 거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믿기 어렵겠지만 전부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통신망은 생각보다 복잡하거든요. 명호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저는 달력에 두 번째 점을 찍으며 생각했어요. 남편이 남긴 건 말이 아니라 흔적이라고요. 명호의 말이 오래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3년 전 컨테이너 화재 사건의 공식 보고서에는 11분의 공백이 있었어요. 출동 시각, 진압 시각, 인명 확인까지 모든 기록이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지만 딱 11분만 비어 있었습니다. 명호가 낡은 카세트 하나를 꺼내 보여줬어요. 그날 진수 형이 통신장비 테스트 겸 남긴 음성이에요. 일부만 살아남았지만요. 재생 버튼을 누르자 잡음 속에서 남편의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대피 완료. 아니, 한 명 더 남았다. 돌아간다. 돌아간다는 말. 저는 그 단어에서 눈을 뗄 수 없었어요.
남편은 늘 안전선 밖에서 저를 기다리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선을 넘었어요. 왜였을까요? 누구를 위해서였을까요? 라디오에서 오태식 조합장의 인터뷰가 흘러나왔습니다. 저는 우연히 그 방송을 듣게 됐어요. 화재 당시 책임은 모두 절차대로 처리되었습니다. 너무 깔끔한 문장이었어요. 너무 말끔한 표정이었죠. 11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누가 남편을 돌려 세웠는지, 왜 기록은 비어있는지. 저는 세 번째 점을 찍었습니다. 칼날처럼 가느다란, 그러나 쉽게 지워지지 않을 점을요. 명호와 함께 통신국을 찾아갔습니다. 오래된 교환기 앞에서 명호는 손을 멈추고 뭔가를 살폈어요. 이 라우팅이면 특정 시간, 특정 기지국에서만 신호가 튀어나올 수 있어요. 그는 붉은 펜으로 오래된 케이블 맵을 그으며 제 동네와 라디오국, 그리고 옛 공사장을 잇는 삼각형을 그렸습니다. 7시 7분 형수님이 계신 곳의 신호가 옛날 녀석을 깨우는 거예요. 깨어난다는 표현이 이상하게도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살아있는 게 아니라 꺼지지 않은 거예요. 불시처럼 통화도 약속도 그렇게 남아있는 거죠. 며칠 뒤 라디오 PD 서정이 제 수선실을 찾아왔습니다. 젊고 날렵한 인상의 여자였어요. 할머니, 저 사라진 음성들을 모으는 프로젝트를 하고 있어요. 할머니 이야기도 들어주실래요? 사라진 음성이요? 네, 누군가의 마지막 인사가 다른 사람을 살렸던 이야기들이요. 그런 통화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서정은 진지한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누군가에게는 끝이지만 누군가에게는 시작이 되는 통화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번째 점을 찍고 저는 마음속으로 남편에게 말했어요. 이제 너를 따라가 볼게. 서정의 스튜디오에는 도시의 수많은 숨소리가 쌓여 있었습니다. 공중전화의 동전 부딪히는 소리, 비 오는 날의 삐걱거리는 자동응 닫기, 이별을 미루던 신호음까지요. 저는 그 사이에서 남편의 호흡과 비슷한 리듬을 자꾸 찾아냈어요. 서정은 테이프를 거꾸로 돌려 들려주기도 하고 속도를 늦춰주기도 했습니다. 여기 들리세요? 기록을 믿어 바로 뒤에 작은 잡음이 있어요. 누군가 옆에서 책임이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책임이라는 단어가 제 심장을 한 번 더 쳤습니다. 화재의 책임, 기록의 책임, 그리고 약속의 책임이요. 명호가 조용히 말했어요. 진수 형이 찾던 건 안전모의 주인이었어요. 그 사람만 찾으면 11분이 풀릴 거예요. 안전모 하나가 사람 하나를 가리킨다는 거였죠. 단순하지만 명확한 표식이었습니다. 저는 5번째 점 위에 동그라미를 그렸어요. 표식을 저도 남기기 시작한 거죠. 낡은 사진 속에서 노란 안전모가 보였습니다. 펜으로 적힌 글씨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어요. YJ-12. 명호는 공사장 장비 대장을 구해와 대조했지만 그 번호는 대장에 없었습니다. 대장에 없는 번호예요. 외부 인력이거나 유령 인력이죠. 유령 같은 사람이 화재 직전 컨테이너에 들어갔고 남편은 그를 구하려 다시 뛰어들었다는 거였어요. 라디오 테이프의 잡음을 증폭하자 누군가 외치는 미세한 소리가 떠올랐습니다. 기다려. 문 열어. 저는 귀를 막고 눈을 감았어요. 그 문 소리, 그 발자국이 너무 생생하게 들렸거든요. 오태식은 인터뷰에서 말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외부 사람들이요? 글쎄요, 확인해봐야 알 것 같은데요. 아들 도윤이가 제게 화를 냈어요. 엄마, 이제 그만해. 아빠는 돌아오지 않잖아. 저는 도윤이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그래, 돌아오지 않아. 그래서 약속은 남아야 해. 6번째 점은 유난히 또렷했어요. 눈물에 번졌지만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명호는 끝내 교환기의 안부 로그를 열었습니다. 시스템이 자동으로 버려두었던 잔상들이었어요. 끊어진 통화의 꼬리, 실패한 녹취의 그림자, 지워진 착신의 빈 칸들이 모여 11분의 테이프가 되었습니다. 대피 완료. 한 명 더 돌아간다. 책임은 여기에 있어. 문 열어. 그리고 마지막 낮고 단단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오태식, 서류부터 빼. 저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책임은 절차에만 있지 않았어요. 사람의 입과 손에 있었던 거죠. 서정이 물었습니다. 공개하시겠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건 사적인 인사가 아니라 공적인 약속이니까요. 7시 7분 전화가 다시 울렸습니다. 저는 수화기를 들었어요. 여보, 이제 약속 지켜.
남편의 마지막 호흡이 제 손끝에서 따뜻했습니다. 라디오 다큐는 밤 9시에 나갔어요. 도시의 창들이 하나둘 불을 켰습니다. 오태식은 즉시 반박문을 내고 변호사는 편집된 조작이라고 했어요. 하지만 시민들의 제보가 이어졌습니다. 그날 그 사람 안전모에 YJ-12이 있었어요. 컨테이너 옆에서 종이 뭉치 들고 나온 남자 봤어요. 증언은 서로 달랐지만 도망치는 사람들의 방향은 하나였어요. 명호는 초라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통화는 사람을 움직이게 하죠. 도윤이가 조용히 제 곁에 섰어요. 엄마 미안해. 난 아빠를 잊으려고만 했어. 저는 아들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이건 잊자는 싸움이 아니야. 기억하자는 싸움이야. 그날 밤 7시 7분 전화는 울리지 않았어요. 처음으로 고요했습니다. 저는 7번째 점을 비워두었어요. 침묵도 기록이니까요. 오태식은 소환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는 끝까지 오해와 절차를 말했어요. 하지만 안전모의 주인이 목소리를 냈습니다. 외주업체 기사였고 이름을 밝히지 않은 채 테이프로만 증언했어요. 서류를 빼오래요. 불 붙기 전에. 불은 이미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그를 먼저 밀어냈고 스스로 문으로 돌아갔어요. 돌아간다는 건 누군가에게는 임무였고 누군가에게는 작별이었습니다. 저는 오래 미뤄둔 상자 하나를 열었어요. 약속이라고 적힌 남편이 만든 작은 나무함이었습니다. 안에는 오래된 동전 2개가 있었어요. 우리가 신혼 때 공중전화 앞에서 2통을 약속하던 날의 기념이었죠. 첫 통은 괜찮아, 2번째는 나도 괜찮아였어요. 저는 상자 뚜껑을 닫으며 알았습니다. 남편이 끝내 지키려던 건 세상과 저에게 건 2통의 안부였다는 걸요. 8번째 점 위에 동전 하나를 붙여뒀습니다. 모든 것이 마무리되던 날이었어요. 7시 7분이 지나도록 전화는 울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수화기를 천천히 들어 올렸어요. 벨이 울리지 않아도 대화는 시작될 수 있었으니까요. 여보, 약속 지켰어. 제 말이 공중으로 흩어지기 전 아주 미세한 교환기 팝 노이즈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낮고 익숙한 숨소리가 이어졌어요. 한 박자 쉬고 아주 짧은 웃음이 들렸습니다. 그래, 선호가. 그 목소리는 이번엔 누구의 도움도 없이 제게 도착했어요.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재봉틀을 켰어요. 삐걱 돌아가는 바퀴가 오래된 집의 심장처럼 뛰었습니다. 라디오에서는 서정의 마지막 멘트가 흘렀어요. 누군가의 약속이 다른 누군가의 내일을 살립니다. 도윤이가 문을 열고 들어와 제 곁에 앉았습니다. 엄마, 우리 저녁 같이 먹자. 우리는 오래된 달력 앞에 섰어요. 7시 7분 점들의 행성이 거기 있었습니다. 저는 마지막 점을 찍었어요. 남편과의 약속이 끝난 자리에 아들과의 새로운 시작을 표시했습니다. 재봉틀 소리가 집안을 채웠어요. 모터가 돌아가는 소리는 여전히 낡고 거칠었지만 그 안에 담긴 온기만큼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저녁 불빛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어요. 도시는 여전히 숨쉬고 있었고 수많은 통화들이 오가고 있었죠. 저는 수화기를 내려놓으며 생각했습니다. 통화는 단순히 목소리를 주고받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의 안부를 묻고 누군가의 존재를 확인하고 누군가의 약속을 기억하는 일이죠. 남편이 남긴 11분의 공백은 이제 채워졌습니다. 책임은 밝혀졌고 진실은 드러났어요. 하지만 제게 남은 건 분노나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감사함이었어요. 남편이 마지막 순간까지 누군가를 구하려 했다는 것, 그 약속을 끝내 지키려 애썼다는 것, 그리고 3년이 지나서도 저에게 메시지를 남겼다는 것이요. 명호가 마지막으로 찾아왔을 때 저는 차를 대접했습니다. 형수님, 이제 좀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아니, 괜찮아질 거예요. 명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도 오랫동안 남편이 죽음을 자책하며 살아왔던 거죠. 하지만 이제 우리는 알게 됐습니다. 남편이 선택이 잘못이 아니었다는 걸요. 그는 끝까지 소방관이었고 끝까지 누군가의 남편이었고 끝까지 약속을 지키려 한 사람이었습니다. 서정은 다큐 방송 이후로 여러 제보를 받았다고 했어요.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았다고요. 죽은 사람의 목소리를 들었다는 사람, 오래전 끊긴 전화가 다시 울렸다는 사람, 지워진 메시지가 되살아났다는 사람들이요. 할머니, 이게 다 뭘까요? 정말 통신 오류일까요? 아니면? 저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어요. 글쎄요.
오류일 수도 있고 기적일 수도 있죠. 중요한 건 그 목소리가 누군가에게 닿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그걸 듣고 움직였다는 거고요. 서정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도 이해한 것 같았어요. 통화의 의미를요. 도윤이는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이야기를 피하던 아이가 이제는 먼저 사진을 꺼내보기도 했어요. 아버지가 입던 재킷을 꺼내 입어보기도 하고 아버지가 좋아하던 음악을 틀어놓기도 했죠. 엄마, 아빠 정말 멋진 사람이었구나. 그래, 아주 멋진 사람이었지. 저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기억하는 방식은 제가 기억하는 방식과 달랐지만 그것도 괜찮았어요. 각자의 방식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기억하는 거니까요. 재봉틀 앞에 앉아 있으면 여전히 남편의 발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현관문을 여는 소리, 신발을 벗는 소리, 부엌으로 걸어오는 소리요. 하지만 이제 그 소리가 두렵지 않았어요. 오히려 반가웠죠. 그 소리들이 남편이 살아있던 시간의 증거였으니까요. 오태식은 결국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법적인 처벌까지 이어질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진실은 밝혀졌어요. 그가 서류를 빼내려고 누군가를 보냈고 그 사람 때문에 화제가 커졌고 남편이 그를 구하려 돌아갔다는 것이요. 안전모의 주인은 끝까지 얼굴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괜찮았어요. 중요한 건 그가 살아남았다는 거니까요. 남편이 목숨을 걸고 구한 그 생명이 어딘가에서 숨쉬고 있다는 거니까요. 명호는 가끔 들러 차를 마시며 옛날 이야기를 했습니다. 남편과 함께 일하던 시절, 웃고 떠들던 시절의 이야기들이요. 형수님, 진수 형은 정말 꼼꼼한 사람이었어요. 매번 점검할 때마다 2번씩 확인하고 후배들 안전장비도 일일이 챙기고요. 그랬구나. 집에서도 그랬어. 뭐든 2번씩 확인하는 사람이었지. 우리는 웃었습니다. 슬픔 속에서도 웃을 수 있다는 게 신기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남편의 부재가 조금씩 일상이 되어갔지만 그렇다고 남편을 잊는 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더 선명하게 기억하게 됐어요. 슬픔이 아니라 그리움으로요. 서정은 후속 프로그램을 제안했습니다.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을 인터뷰하는 프로그램이었어요. 할머니께서 시작점이 되어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위로가 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남편이 남긴 약속을 제가 이어가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프로그램이 나간 뒤 많은 사람들이 제 수선실을 찾아왔어요. 어떤 사람은 비슷한 경험을 나누고 싶어 했고, 어떤 사람은 위로를 받고 싶어 했고, 어떤 사람은 그저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어 했죠. 저는 재봉틀을 돌리며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줬습니다. 한 할아버지는 돌아가신 아내의 목소리를 꿈에서 들었다고 했어요. 한 여자는 죽은 어머니의 문자를 받았다고 했고요. 한 청년은 오래전 헤어진 친구의 전화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각자의 이야기는 달랐지만 그 안에 담긴 그리움은 같았어요. 할머니, 이게 진짜일까요? 젊은 여자가 물었습니다. 저는 실을 꿰며 대답했어요. 진짜든 아니든 중요한 건 당신이 그 목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목소리가 당신을 움직였다는 거고요. 여자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차를 따라주며 생각했어요. 우리는 모두 누군가의 목소리를 기다리며 살아간다고요. 때로는 전화로, 때로는 꿈으로, 때로는 바람 소리로 들려오는 그 목소리를요. 도윤이는 대학에 진학했습니다. 엄마, 나도 누군가를 돕고 싶어. 아빠처럼은 못하겠지만 내 방식으로요. 저는 아들을 안아줬습니다. 남편의 유전자가, 남편의 정신이 아들에게도 흐르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남편이 떠난 지 4년째가 되는 해였어요. 저는 여전히 재봉틀 앞에 앉아 있었고 벽걸이 전화는 여전히 그 자리에 걸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전화가 울릴 거라고 기대하지 않았어요. 남편은 이미 할 말을 다 했고 저도 들을 만큼 들었으니까요. 7시 7분이 되면 저는 여전히 잠시 손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남편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남편을 기억하는 시간이었어요. 그 시간 동안 저는 남편과 함께 웃었던 순간들을 떠올렸습니다. 함께 밥을 먹던 식탁, 함께 걷던 골목길, 함께 바라보던 하늘을요. 명호는 새로운 직장을 구했다고 했어요. 통신회사를 그만두고 작은 전자제품 수리점을 열었다고요. 형수님, 오래된 물건들을 고치는 게 좋더라고요. 버려질 뻔한 것들을 다시 살리는 거요. 저는 웃었습니다.
명호도 자기만의 방식으로 남편을 기억하고 있는 거겠죠. 오래된 것들을 소중히 여기고 버려지지 않게 지키는 방식으로요. 어느 날 낯선 남자가 수선 씨를 찾아왔습니다. 50대쯤 되어 보이는 야윈 얼굴의 남자였어요. 그는 한참을 망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저 그날 컨테이너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저는 손을 멈췄습니다. 안전모의 주인 남편이 구한 바로 그 사람이었어요. 할머니께 사죄하려고 왔습니다. 제가 거기 없었다면 남편분께서는. 저는 그의 말을 막았습니다. 아니에요. 당신이 살아있어서 다행이에요. 남자는 고개를 떨구고 울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차를 따라주며 말했어요. 우리 남편은 당신을 구하려고 돌아간 게 아니에요. 사람을 구하려고 돌아간 거예요. 그게 남편의 일이었고 남편이 선택이었어요. 남자는 떨리는 손으로 차를 마셨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낡은 안전모를 꺼냈어요. YJ-10이라고 적힌 그 안전모였습니다. 이걸 돌려드리고 싶어서요. 제가 가지고 있을 자격이 없는 것 같아서요. 저는 안전모를 받아들지 않았습니다. 그걸 가지고 계세요. 그리고 잘 사세요. 그게 우리 남편이 바라던 거예요. 남자는 한참을 울다가 일어섰습니다. 문을 나서며 한 번 더 고개를 숙였어요. 저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남편이 구한 건 단순히 한 사람의 목숨이 아니었어요. 한 사람의 미래였고, 한 사람의 가능성이었고, 한 사람의 내일이었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저는 벽걸이 전화 앞에 섰어요. 수화기를 들어 올려 귀에 댔습니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지만 저는 말했어요. 여보, 오늘도 괜찮았어. 당신은?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어요. 저는 이제 알았으니까요. 통화는 반드시 소리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걸요. 때로는 침묵으로, 때로는 기억으로, 때로는 바람으로 이어진다는 걸요. 수화기를 내려놓으며 저는 달력을 바라봤습니다. 점들로 가득한 그 달력을요. 각각의 점은 하루였고, 기다림이었고, 대화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점들은 완성됐어요. 하나의 별자리처럼, 하나의 지도처럼 남편과 제가 함께 그린 이야기로요. 잠자리에 들며 저는 마지막으로 중얼거렸어요. 여보, 잘 자. 내일도 괜찮을 거야. 벽걸이 전화는 여전히 그 자리에 걸려 있습니다. 언젠가 다시 울릴지도 모르고 영원히 울리지 않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그것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전화가 울리는 게 아니라 제가 듣고 있다는 거니까요. 남편의 목소리를, 남편의 약속을, 남편의 사랑을요.